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수갑이 채워진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다 같이 한 거라고. 강태준 혼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저택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누구야 당신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30년 전 인천 가구 공장의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사람은 내 아들 변호사 강도윤이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수갑이 채워진 윤서린이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들며 소리를 질렀다. 다 같이 한 거라고. 강태준 혼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그 말이 저택 마당에 울려 퍼지자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경찰도 경호원도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나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는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여보라고 겨우 입을 떼자 남자는 잠깐 얼굴을 찡그리더니 차갑게 말했다. 누구야 당신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그대로 찢어 놓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30년 전 인천 가구 공장에서 일어났던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진실로 이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다. 손등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왼쪽 다리는 오래된 부상 때문에 조금씩 절뚝거렸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 상처는 전부 30년 전 그날 밤에 생긴 것이었다. 인천 변두리에 있던 작은 가구 공장, 바로 그곳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29이었고 남편 강태준은 32이었다. 남편은 목공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공장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그는 늘 자신감이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가구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믿었다. 공장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살림을 도왔고 퇴근하면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둘이서 밥을 먹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시절 우리는 분명 행복했다. 그 공장에는 우리와 가까이 지내던 여자가 한 명 있었다. 이름은 윤서린.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공장 생활이 낯설어 보였고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서였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이 시장도 가고 또 어느 날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다. 나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동생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윤설이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집요했다. 나는 그걸 단순한 호감 정도로 생각했다. 그때는 우리가 가난했고 그런 사소한 감정 하나로 사람을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새로운 설계를 완성했다. 접이식 구조를 이용한 가구였다. 작은 공간에서도 여러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식이었다. 공장 사장은 그 설계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특허만 잘 내면 큰 돈이 될 거라고 했다. 공장 직원들도 모두 놀랄 정도였다.
나는 남편이 그 설계를 설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이 사람이 세상에 인정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공장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설계 도면이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거래처와의 계약이 갑자기 깨지기도 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범인을 찾지 못했다. 윤설이는 그 시기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시장 골목을 걷다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으며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결국 머리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세상에 대한 불평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경고였다. 아니, 어쩌면 선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공장에서 불이 났다. 그날 밤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누군가 창고 쪽에서 연기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 순간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나무와 톱밥이 가득한 공장이었기 때문에 불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뛰쳐나왔다.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고 달렸고 누군가는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남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공장 뒤쪽 창고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말이었다. 누군가가 강태준이 안에 있다고 외쳤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다. 돌아보니 윤설인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숨이 차지도 않았고 얼굴에 공포도 없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불길이 창고를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그 여자는 차분하게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는다고. 그 순간 창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강태준은 죽은 사람으로 기록됐다.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그 뒤로 30년을 살았다.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살았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가 바로 강도윤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다.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윤설인이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사람은 내 아들, 변호사 강도윤이라는 것도 말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리로 이어지게 될 줄은 말이다. 윤설인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라고 외친 순간 저택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경찰들도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경호원들 역시 미묘하게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온 것처럼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내 앞에 서 있던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분명 내 남편이었다. 얼굴의 주름이 조금 늘었을 뿐 눈매와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차가운 눈빛 하나가 내 심장을 천천히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30년 동안 그 사람의 죽음을 믿고 살아왔다. 제사를 지내면서도 한 번쯤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 같은 상상이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10년 전부터 뉴스에서 자주 보던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 잠깐씩 비치는 얼굴을 볼 때마다 묘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 우연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지나쳐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서린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예전 공장에서 봤던 그 표정과 똑같았다. 그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고개를 들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자신만 잡으면 끝날 줄 알았냐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찰 한 명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윤서리는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웃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해 경고라도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윤서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냉정한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30년 전 공장에서 불이 났던 날에도 그랬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울거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여자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그때 그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착함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공장에서 불이 난 직후 경찰이 왔을 때도 윤서리는 가장 먼저 상황을 설명하던 사람이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심지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다는 것까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당시에는 그 덕분에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은 금방 단순 화재 사고로 정리됐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일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공장이 완전히 타버린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편은 실종 후 사망 처리됐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윤서린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내 옆에서 그 여자는 몇 달 동안 나를 도와주는 척했다. 장을 봐주기도 했고 집에 찾아와 밥을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는 조금씩 내 곁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일이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뒤 나는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서야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것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말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윤서린이 내 남편의 옆에 서 있던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30년 동안 강태준의 아내로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고 그 옆에는 내 동생처럼 지내던 여자가 아내로 서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윤서린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이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분명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지금 이 저택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내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윤이었다. 내 아들이자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린의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이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도윤은 몇 달 전부터 30년 전 공장 화재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다. 특히 화재 사건 이후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과 새로 등장한 회사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결국 지금의 대기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윤서린의 입에서 나 혼자 한 게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혹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자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였던 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30년 전 공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왜 지금 재벌 회장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이 된다. 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30년 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윤서린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그 여자의 시선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체포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첫 장면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분명 내 남편 강태준이 있었다. 윤서린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웃고 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바라보며 내뱉었던 그 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경찰차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떼지 못했던 시선을 다시 내 남편에게 돌렸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남자였다. 강태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그 사람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치 지금 벌어진 일이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내가 알던 강태준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예전의 남편은 그렇게 무표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화가 나면 금방 티가 났고 기쁘면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리는 없었다. 사람의 눈빛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만의 어떤 흔적 같은 것이 남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는 그 흔적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낯설밖에 없었다. 그것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나를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면 분노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표정은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긴장한 듯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하지만 내가 한 발짝 다가가자 경호원 한 명이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나를 멈추게 했다. 마치 위험한 사람을 상대하듯 경계하는 태도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쿡 하고 찔린 것처럼 아팠다. 3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사람이었지만 지금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만약 내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래 바라볼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를 몇 초 동안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떠오를 것 같다가도 결국 잡히지 않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기억 하나라도 떠올려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강도윤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내 팔을 붙잡았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보는 순간 겨우 정신을 차린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사실 도윤은 오늘 이곳에 오기 전부터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30년 전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는 수상한 점들을 계속 발견해왔다. 특히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옛 공장 직원들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화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어떤 남자가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었다. 이름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이와 신체 특징이 남편과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며칠 뒤 갑자기 사라졌다. 병원 측에서는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이후로 도윤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장 화재 이후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 회사들이 있었고 그 회사들의 뒤에는 공통적으로
몇 명의 사업가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이었다. 도윤은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윤서린이 체포되면서 모든 이야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강태준을 바라봤다. 만약 도윤의 조사 내용이 맞다면 남편은 30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왜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왜 30년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윤서린이 그의 아내로 살고 있었을까? 그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다. 윤서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사건 뒤에는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이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가 나를 기억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금방 사라졌다. 강태준은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태준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30년 동안 매일 밤 떠올리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 버렸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마치 긴 꿈에서 아직 깨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내 옆에서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저택 마당에 남아있던 경찰들도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윤서린을 태운 경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경호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고 몇몇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가끔씩 나에게 향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회장을 향해 여보라고 불렀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의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택을 바라봤다. 거대한 건물이었다. TV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의 집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다. 높은 철문과 넓은 정원, 그리고 웅장한 외관을 가진 저택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공간처럼 보였다. 30년 전 공장 근처 작은 월세방에서 살던 우리 부부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만약 남편이 정말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도윤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를 가리켰다. 잠깐 자리를 옮기자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걸었다. 차 안에 앉자마자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바깥에서는 아직도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차 안은 비교적 조용했다.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오늘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터진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를 바라봤다. 예상보다 빨리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도윤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냐고.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윤서린이 체포되면 분명 뭔가 더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몇 달 동안 조사하면서 그 여자가 혼자서 모든 일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윤서린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거대한 사건을 꾸밀 정도로 대담한 사람은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알던 그 여자는 그랬다. 도윤은 조수석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복사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기업 자료, 그리고 병원 기록처럼 보이는 서류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중 한 장을 꺼내 나에게 보여줬다. 30년 전 인천 화재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였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다. 그 사건은 이미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윤은 그 기사 중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거기에는 작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화재 당시 중상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기록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 기사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목공 기술자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도 충분했다. 남편도 그 공장에서 목공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바라봤다. 도윤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기록이 바로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하게 만든 단서라고 했다. 화재 이후 병원 기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그 기록이 남편이라면 그는 분명 그날 살아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화재 사건 이후 남편의 존재를 숨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윤서린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윤서린과 함께 움직였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다. 도윤은 다시 서류 가방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기업 관련 자료였다. 강태준이 처음 등장한 것은 화재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였다. 처음에는 작은 가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사이에 회사의 지분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결국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도윤은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매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해 보니 대부분 서로 연결된 인물들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택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그 안 어딘가에 강태준이 있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바로 저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의 인생을 살게 된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그 뒤에는 분명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윤서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윤서린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가 더 있다는 의미였다. 그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윤서린이 입을 열면 더 많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저택을 바라봤다. 저 안에 있는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이라면, 그리고 그가 30년 동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그 사이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택 앞을 떠나면서도 내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차가 천천히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계속 뒤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저택의 불빛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눈앞에서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눈빛은 분명 진짜였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도윤도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혹시 남편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냐고. 그러자 도윤은 잠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재처럼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 중에는 기억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다시 크게 흔들렸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남편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설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어떻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을 그대로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러자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생각해 본 질문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고 직후에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서린이었다.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장 침착했던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 다른 직원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도 윤서린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사람도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그때 그것이 단순히 상황 판단이 빠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된 자료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병원 기록을 복사한 종이였다. 그는 그 종이를 나에게 건네며 조용히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새벽 인천의 한 작은 병원으로 중환자가 한 명 실려왔다는 기록이었다. 환자의 이름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지만 신체 특징과 나이가 남편과 거의 일치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환자가 며칠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그 환자가 정말 남편이라면 그 이후의 행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생각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설인이 다시 떠올랐다. 공장 화재 이후 몇 달 동안 내 곁에 붙어 다니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사라졌던 모습까지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다. 혹시 그 여자가 남편을 데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만약 남편이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면 누군가가 그의 과거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차는 어느새 도윤의 사무실 건물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를 끄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늘 윤설인이 한 말 때문에 상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단순히 30년 전 화재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인지 묻자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했다. 윤설인이 마지막에 했던 말,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단순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다. 화재 사건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저택 앞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윤설인이 경찰차에 타기 직전 나를 바라보며 웃던 모습이었다. 그 웃음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30년 전 공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내 남편 강태준이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저택 마당에서 마주쳤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수갑이 채워진 윤설인의 웃음, 나를 알아보지 못하던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야라는 그 말까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처럼 마음이 계속 불안하게 흔들렸다. 3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도윤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사건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30년 전 화재 기록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사건에 깊이 들어가길 바라지 않았다. 30년 전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나는 그저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다. 윤설인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30년 전 화재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간단하게 과거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인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여러 명의 사상자, 그리고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 화면을 보며
계속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의 불길은 분명 자연스럽게 번진 것이 아니었다. 불이 너무 빠르게 퍼졌다. 마치 처음부터 준비된 것처럼 말이다. 그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현장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다. 공장 뒤쪽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다. 나무와 톱밥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불은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창고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강태준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윤설인이 나를 붙잡았다. 그 여자의 손은 차가울 정도로 단단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창고 쪽에서 커다란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불길이 더 크게 치솟았고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다. 그때 윤설인이 내 귀에 대고 말했다. 이제 들어가면 당신도 죽는다고.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침착했다. 마치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믿고 뒤로 물러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불길이 너무 거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창고는 완전히 무너졌고 불은 공장 전체를 삼켜버렸다. 그날 밤 이후 남편은 실종자로 처리됐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불길이 너무 강해서 흔적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윤설인의 행동이었다. 화재 이후에도 그 여자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경찰이 조사할 때도 그녀는 가장 먼저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마치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다. 그때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면 그 모든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도윤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그는 화재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몇 명은 아직 연락이 닿았다. 그중 한 사람은 당시 창고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날 밤 창고 문이 평소와 다르게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원래 창고 문은 작업 때문에 항상 열려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불이 난 상태에서 창고 안에 갇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잠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윤설인을 떠올렸다. 그날 밤 창고 근처에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그 여자였다. 도윤은 그 사실을 듣고 더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소방 기록과 경찰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창고 문이 잠겨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마치 그런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도윤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찾아냈다.
화재가 발생하기 몇 달 전 공장 주변 토지를 매입한 회사가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그 회사는 이름만 있는 작은 법인이었지만 조사해보니 그 뒤에 여러 명의 투자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투자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만약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화재가 일어나기 전부터 어떤 일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도 떠올랐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윤설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도윤은 그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단순히 화재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30년 전 공장에서 시작된 그 불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도윤이 찾아낸 자료들을 보고 난 뒤부터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3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정도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다. 강태준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그리고 그가 왜 30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도윤이 조사해온 자료들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건을 끌고 가고 있었다. 며칠 뒤 도윤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얼굴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화재 사건 이후 공장 주변 땅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회사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회사가 그 땅을 매입했고 그 다음에는 투자 회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땅 위에는 지금의 대형 가구 회사 공장이 세워졌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가구 회사가 바로 강태준의 회사였기 때문이다. 결국 30년 전 화재로 사라진 공장 자리 위에 지금의 대기업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단순한 사고로 불이 난 공장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을 처음 매입한 회사의 투자자 명단이었다. 도윤은 그 명단 중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윤설인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 공장 부지를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그 계획에 윤설인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30년 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여자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화재 이후 공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땅값이 크게 떨어졌고 그때 여러 회사가 그 땅을 싸게 사들였다고 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곳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 전체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그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30년 전 그날 밤의 불길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져 내리던 창고 지붕,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던 윤서린의 손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나는 단순히 사고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재가 나기 며칠 전 공장에서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없었냐고. 나는 잠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화재가 나기 이틀 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다. 새로운 설계 도면을 완성해야 한다며 혼자 창고 쪽 작업실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를 데리러 공장에 갔다가 창고 근처에서 윤서린을 본 기억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공장 안에서는 전화가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윤서린은 창고 문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때는 그 장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나는 그 기억을 도윤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만약 윤서린이 그때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통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사건의 흐름이 훨씬 선명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씩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창고 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 윤서린이 이상하게 침착했던 모습, 그리고 화재 이후 공장 부지가 빠르게 팔려나갔던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덧붙였다. 윤서린이 경찰에 잡히기 직전에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분명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저택 마당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윤서린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고개를 들던 모습이었다. 그 웃음은 절대로 혼자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윤이 찾아낸 자료들을 보고 난 뒤부터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3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정도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다. 강태준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그리고 그가 왜 30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도윤이 조사해온 자료들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건을 끌고 가고 있었다. 며칠 뒤 도윤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얼굴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화재 사건 이후 공장 주변 땅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회사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회사가 그 땅을 매입했고 그 다음에는 투자 회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땅 위에는 지금의 대형 가구 회사 공장이 세워졌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가구 회사가 바로 강태준의 회사였기 때문이다.
결국 30년 전 화재로 사라진 공장 자리 위에 지금의 대기업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단순한 사고로 불이 난 공장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을 처음 매입한 회사의 투자자 명단이었다. 도윤은 그 명단 중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윤설인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 공장 부지를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그 계획에 윤설인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30년 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여자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화재 이후 공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땅값이 크게 떨어졌고 그때 여러 회사가 그 땅을 싸게 사들였다고 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곳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 전체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그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30년 전 그날 밤의 불길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져 내리던 창고 지붕,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던 윤설인의 손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나는 단순히 사고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재가 나기 며칠 전 공장에서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없었냐고. 나는 잠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화재가 나기 이틀 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다. 새로운 설계 도면을 완성해야 한다며 혼자 창고 쪽 작업실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를 데리러 공장에 갔다가 창고 근처에서 윤설인을 본 기억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공장 안에서는 전화가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윤설이는 창고 문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때는 그 장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나는 그 기억을 도윤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만약 윤설인이 그때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통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사건의 흐름이 훨씬 선명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씩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창고 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 윤설인이 이상하게 침착했던 모습, 그리고 화재 이후 공장 부지가 빠르게 팔려나갔던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덧붙였다. 윤설인이 경찰에 잡히기 직전에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분명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저택 마당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윤서린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고개를 들던 모습이었다. 그 웃음은 절대로 혼자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서린 뒤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도윤의 말은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마음 한쪽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윤서린이 욕심이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혼자서 30년 전 공장 화재 같은 일을 계획하고 그 이후에 거대한 기업의 성장 과정까지 연결될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했다. 그 여자에게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더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도윤이 나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는 이번에는 조금 흥분한 목소리였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찾았다고 했다. 나는 바로 사무실로 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번에는 기업 투자 기록과 관련된 자료였다. 도윤은 그중 한 장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그 종이에는 30년 전 공장 화재 이후 새로 만들어진 투자회사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요 투자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대부분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한 이름에서 눈이 멈췄다. 그 이름은 이미 뉴스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재벌가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은 그 반응을 보더니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 투자 회사는 화재 이후 공장 부지를 사들인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회사가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자금을 투자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다시 말해 30년 전 공장 화재 이후 만들어진 사업 구조 뒤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공장 주변에 나타났던 낯선 사람들, 사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던 윤서린, 그리고 화재 이후 너무 빠르게 진행됐던 땅 매입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만약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30년 전 화재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개발 사업과 연결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장이 사라지면 땅값이 떨어지고 그 땅을 싸게 사들여 개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장 직원들의 생명이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올라왔다. 30년 동안 나는 남편이 불 속에서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일이 누군가의 돈과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사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만약 남편이 정말 화재에서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지금의 기업을 만들었다면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던 것일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윤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강태준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큰 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본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여러 투자 회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투자 회사들 중 몇 곳이
바로 그 재벌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30년 전 화재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재 뒤에 거대한 사업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만약 강태준이 화재 이후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면 누군가가 그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기술과 설계 능력을 이용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뒤에서 자본을 움직인 사람들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저택 앞에서의 장면을 떠올렸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던 강태준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진짜라면 그는 정말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3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믿으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30년 동안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유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때문이었다면 그 사실은 너무 잔인했다. 그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덧붙였다. 윤서린이 체포되기 직전에 외쳤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분명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투자 구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이 사건은 아직 절반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이 찾아낸 자료들을 보고 난 뒤부터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30년 전 화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뒤에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특히 공장 부지 매입과 투자 회사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 기업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그 기업들은 서로 다른 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재벌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여러 겹으로 포장된 하나의 구조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해 주었다. 30년 전 화재가 발생한 직후 공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공장 사장은 큰 손해를 입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그 뒤에 남은 것은 값이 크게 떨어진 공장 부지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몇 개의 투자 회사가 동시에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듯 땅을 사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도윤의 설명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계속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가 처음부터 공장 부지를 노리고 있었다면 화재는 그 계획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 공장이 사라지면 땅값은 떨어지고 그 땅을 싸게 사들여 개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분노가 올라왔다. 그날 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에게 공장은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누군가의 돈과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또 하나의 자료를 꺼냈다. 이번에는 당시 공장 사장의 인터뷰가 실린 오래된 기사였다. 나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기사에는 화재 이후 공장 사장이 경찰 조사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화재 직전에 공장 안에서
낯선 사람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기사에서도 짧게 언급되는 정도로 끝났다. 나는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낯선 사람들이 공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말은 내가 기억하고 있던 장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화재가 나기 며칠 전 공장 주변에서 봤던 그 사람들 말이다. 그때는 단순히 거래처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도윤은 그 기사 옆에 또 다른 문서를 놓았다. 그것은 당시 공장 직원들의 명단이었다. 그는 그 명단 중 몇 명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다. 대부분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다행히 한 사람과는 통화가 됐다고 했다. 그 사람은 당시 창고 근처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도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다. 화재가 나기 몇 시간 전 공장 창고 근처에서 낯선 차 한 대를 봤다는 것이다. 공장 직원들의 차는 대부분 오래된 소형차였지만 그 차는 고급 승용차였다고 했다. 그 직원은 그 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때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화재가 나고 나서야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고급 승용차라면 분명 공장 직원의 차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차를 타고 온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창고 근처에 있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 차가 투자회사와 연결된 사람들의 차였다면 그들은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에 공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화재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30년 전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던 순간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창고 앞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윤설인의 손까지 모든 장면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그 고급 승용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차의 주인이 밝혀지면 30년 전 그날 밤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체도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윤설인이 마지막에 외쳤던 그 말의 진짜 의미도 밝혀질지도 모른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면 그날 밤 공장에는 분명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도윤이 말한 고급 승용차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사실 30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차량 기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공장 근처 도로 공사 기록과 경찰 교통 보고서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가지 기록을 발견했다.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날 밤 공장 근처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가 작은 접촉 사고를 냈다는 기록이었다.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기록에는 분명 남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차량의 차종이었다.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고급 외제차였다.
공장 직원이 봤다고 했던 그 고급 승용차와 거의 일치하는 차량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조금씩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은 그 차량의 소유주 기록까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차량 등록 정보가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기록에는 운전자의 이름이 짧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그 이름 역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도윤이 조용히 설명했다. 그 사람은 지금 국내에서 꽤 영향력이 큰 건설 그룹의 임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건설 그룹은 이미 우리가 조사했던 투자 회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그날 밤 공장 근처에 있었던 고급 승용차의 주인이 바로 그 투자 구조와 연결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다. 이제까지는 그저 가능성 정도였지만 점점 사건의 그림이 실제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에 공장 근처에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개발 사업과 연결된 인물이라면 그날 밤의 불은 단순한 사고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도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자료를 정리하다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윤설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고 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단순히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사업과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이 사건이 정말로 그런 거대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동안 나는 남편이 불 속에서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일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윤설인이 체포된 뒤 경찰에서도 조금씩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옛 사건에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했지만 윤설인이 여러 번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부분은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화재 이후 몇 년 뒤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화재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업 구조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강태준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던 것이라면 이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며 다시 저택 앞에서의 장면을 떠올렸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윤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강태준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만약 그가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면 누군가가 그의 기술과 이름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남편의 모습, 집에서 설계 도면을 들고 설명하던 모습, 그리고 저택 앞에서 나를 바라보던 낯선 눈빛까지 모든 기억이 뒤섞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다면 강태준 역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그는 비로소 30년 전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도윤이 찾아낸 차량 기록과 투자 구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오래된 화재 사건의 진실 정도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분명히 하나의 거대한 사업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30년 전 공장이 불에 타고 공장 부지가 싸게 넘어가고 그 땅 위에 새로운 회사가 세워지고 그 회사가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가 그 과정을 설계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만약 그가 정말 내 남편이 맞다면 그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던 인물이었을까? 그 질문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윤서린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은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말, 나 혼자 한 게 아니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그 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윤서린은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그녀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마 그 여자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결국 경찰서를 찾게 되었다. 도윤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자격으로 나 역시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서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나는 그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의 시간이 다시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우리는 작은 면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윤서린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30년 전 공장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전 화재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투자회사 명단, 공장 부지 매입 기록, 그리고 그날 밤 공장 근처에서 목격된 차량 기록까지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들이었다. 윤서린은 그 서류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우리가 이제야 찾은 사실들을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었다. 도윤은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윤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기대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꽤 오래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이 이제야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 웃음은 단순히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윤설인이 다시 한번 말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 말은 경찰서 면담실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바로 그 말을 붙잡았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 계획을 함께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윤설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커질지 당신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눌렀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협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30년 전 그 화재 사건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윤설인이 경찰서 면담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커질지 당신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여유로웠고 마치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만약 그녀가 진짜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몰랐다. 도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차 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대화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윤설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어떤 이름을 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이 사건의 중심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윤설인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30년 전 공장 부지를 처음 사들였던 투자 회사였다. 그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법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재벌 기업들이 함께 투자한 구조였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흐름이었다. 결국 그 화재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움직인 사건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자료 정리를 시작했다. 그는 투자 회사의 지분 구조를 하나씩 분석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회사가 나눠서 투자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큰 기업이 중심에서 자금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름은 대부분 뉴스에서 자주 보던 재벌 그룹들이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이 정말 그런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위에서 일했고 그 회사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화재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도윤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사건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이 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결국 지금의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새로운 사실 하나가 더 밝혀졌다. 경찰이 윤서린의 과거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계좌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계좌는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돈의 출처가 바로 그 투자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결국 윤서린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돈은 아마도 공장 화재와 관련된 대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온 시점이었다. 그것은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마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도윤은 그 자료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사건의 흐름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누군가 공장 부지를 노리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윤서린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재 이후 그 땅을 사들여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었다. 30년 동안 나는 그날 밤을 단순한 사고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불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꺼냈다. 경찰에서 조만간 윤서린이 구체적인 이름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속 버티고 있었지만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 온다면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도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윤서린이 왜 그날 저택 마당에서 그렇게 웃으며 외쳤는지 그 말의 진짜 의미도 밝혀질 것이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윤서린이 결국 입을 열었다는 소식은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들려왔다. 그날 아침 도윤에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의 표정은 금세 달라졌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미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윤서린이 결국 이름 하나를 말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렸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서린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이미 조사 과정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던 이름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30년 전 공장 부지를 처음 매입했던 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겉으로는 단순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업 전체를 설계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건설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공장 주변에서 보았던 낯선 사람들, 화재 직전에 목격됐던 고급 승용차, 그리고 투자 회사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이어서 설명했다. 윤설인의 말에 따르면 그 건설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 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설인이 그 계획에 끌려 들어갔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 정도였다고 했다. 공장 내부 상황이나 설계 도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공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까지 이야기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불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설인의 진술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바로 강태준에 대한 이야기였다. 화재가 발생한 뒤 창고에서 중상을 입은 남편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윤설인이었다고 했다. 당시 그는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그 건설 회사 쪽 사람들이 개입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들은 강태준을 병원으로 옮겼고 치료를 받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화재 사건이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태준은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했다. 심한 부상과 충격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틈을 이용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거짓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설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 건설회사 회장이 바로 그 계획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저택 앞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수갑이 채워진 윤설인이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던 그 순간이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분명해지고 있었다. 30년 전 그 화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돈과 권력을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설인의 진술이 나온 뒤 사건은 순식간에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 사건으로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정식 재수사가 시작됐다. 30년 전 인천 가구 공장 화재 사건은 그렇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진행되던 조사였지만 곧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화재 이후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개발 사업과 거대한 투자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빠르게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윤설인이 지목한 그 인물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대형 건설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30년 전 화재 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 회사 역시
단순한 사업 투자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은 점점 더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화재 직전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던 계획, 투자 회사로 흘러간 자금, 그리고 화재 당일 공장 근처에서 목격된 차량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윤서린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돈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그 계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 증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결국 그 건설 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화재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을 없애는 방법까지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윤서린이 이용되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 30년 전 단순한 사고로 묻혔던 사건이 사실은 거대한 개발 계획과 연결된 범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회장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가장 흔든 것은 다른 일이었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사건이 다시 수사되면서 그의 과거 기록도 함께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화재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기억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건설 회사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 치료와 재활을 도왔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움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를 자신들의 사업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기술과 설계 능력은 그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오래된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30년 동안 나는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기억을 잃은 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저택을 찾게 되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준 역시 사건의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된 상태였다. 그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금씩 오래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특히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거짓으로 만든 사람들이 결국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날 저택을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윤서린의 말을 떠올렸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결국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진 순간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거짓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30년 전 그 불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 위해 남겨진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